자, 보기를 봅시다. 엄마가 내게 사준 피아노는 엄마가 꿈꾸었던 도도한 생활의 상징이다. 그럼 피아노 이퀄 도도한 생활, 이 상징이네요. 부모로서 자녀가 누리기를 희망했던 삶의 기준. 네, 엄마가 희망했던 삶의 기준, 그게 바로 도도한 생활이고 그게 바로 피아노입니다. 나는 성년이 되면서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에서 벗어나 과거의 환경이죠. 그리고 엄마가 애써 마련해주었던 환경은 바로 도도한 환경일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환경은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서게 되면서, 즉 성년이 되면서 첫 번째, 나의 욕구가 제한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과거의 삶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이 겪는 각성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 어린 아이 때는 모르는 것이 많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과거에 나에게 해주었던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의 눈으로서 재인식하게 되고, 그런 순간 속에서 무언가 성인이 되어가는 통과 의례죠. 통과 의례. 이 어려움과 어떤 갈등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피아노를 어떻게 가르칠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현재의 평가죠.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엄마의 심리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첫 번째 대목에서부터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걸 보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상정돼 있어야만, 전제돼 있어야만 엄마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이겠구나,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게 딸이겠구나, 벌써부터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던 이유를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보통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풍문들에 따라서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식을 기르고 싶어 하는, 도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기르고 싶어 했던 엄마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엄마는 이제 피로해하죠. 그리고 나는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이거는 이제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즐겼다라는 표현일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엄마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엄마의 모습을 도처럼 낮고 고요했다, 그랬던 것 같아.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개 이름을 활용해서 도와 라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생활은 쉽지 않았음을, 어려웠음을, 그리고 피곤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설의 제목도 도도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딸이 도도하게 자라서 나름대로 그래도 상류층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그런 삶들을 내가 복귀해보고, 그리고 또 현재의 생활, 쉽지 않죠.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마치 도와 같이, 개 이름 도와 같이 고요하고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제목으로 활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핸델의 음악을 치고 있고요. 엄마는 베토벤처럼 파마머리를 했고 또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핸델과 베토벤은 클래식 음악, 그리고 도도한 생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면, 실제 나는, 그리고 엄마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성공한 생활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역시 나라고 하는 인물의 추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만두집이 나름대로 좀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피아노를 사주게 되는 거죠.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이게 이제 이 중복되는 표현이죠. 뒷부분과 함께. 그런데 서로 같은 대목이지만, 같은 구절이지만 등장인물이 느끼는 정서가 다릅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세련돼진 것처럼 느끼죠.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죠. 이런 표현들, 피아노의 이제 외적인 모습들을 묘사함으로써 어린 시절 내가 가졌던 그 피아노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인생이 세련돼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 어렸을 때의 그런 벅찬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서는 세 뼘쯤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은 느낌과 세 뼘쯤 민망해지는 기분이 서로 대비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인물의 내면 세계와 심리는 아예 정반대인 것이다. 이 정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와, 너무 우아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양각된 것으로 평생을 알고 지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에 불과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과거의 환상 속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깨지면서 그 환상들이 깨지면서 현재의 삶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죠. 그게 바로 보기에 있었던 엄마가 애써 마련해 줬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현실인 거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네, 반지하의 삶이죠. 그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목은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죠?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딸에게 이런 피아노를 사주고 또 배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옷을 사주더라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옷만 사서 입히고 싶은 그런 엄마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 가정이 기울고 그리고 나와 언니가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따가운 눈총 속에서 피아노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 피아노 속에 넝쿨무늬가 양각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본드로 붙여져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허무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비대조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표현이 이 표현인데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와, 내 연주를 들으면 사람들이 울고 갔을 거야. 그러다가 얼굴을 붉혔을 거야. 왜 얼굴을 붉혀요?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변모하죠? 다 때려치우라 그래 라고 하면서 형편없는 연주에 소리쳤을 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실제 어른이 되고 나서 본인이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피아노 연주는 여기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겠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했겠죠. 너무 감동적으로 내가 피아노를 연주해서 손님들이 감동하고 울고 갔을 거야. 그러다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촌스럽긴 하지. 조금 촌스러웠을 거야. 어린애가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애가 친 연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다 때려치우라 그래 라고 하면서 소리쳤을 그런 형편없는 연주라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읽어주시고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는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리고 건반에 짚은 손가락 아래로는 지문이 하얗게 묻어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물론 역설법이라고 하진 않지만 역설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역설적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굉장히 고달프고 누가 봐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그 만두 가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럽죠. 어떤 미묘한 부조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인지하거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서 피아노를 막 아름답게 연주하며 뭔가 도도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조그맣게 대꾸하는 이유 찾아주시면 되겠죠. 본인 스스로도 민망한 겁니다. 그죠? 반지한 거 알죠? 그러나 엄마의 부탁, 그 엄마의 부탁이라 함은 피아노를 가져가줘 라고 하는 부탁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이면에 있는 더 깊이 있는 부탁은 뭐겠어요? 너가 도도한 생활을 꼭 살아야 돼. 성인이 됐을 때 나처럼 만두 빚고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엄마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불편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등장인물의 나의 어떤 민망함 같은 것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또 하필이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몇 가지 불편함을 또 초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저씨, 그 주인집 아저씨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여기 승용차 운전자. 이제 그 삼촌의 트럭이 길을 막고 있다 보니 또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쫙 소설 속에서 합쳐지면서 독자에게 무언가 감정을 느끼게 유도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잠시 하늘 위로 비상했다. 이런 것도 참 역설적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은 반지하지만 그 피아노, 그리고 그 피아노는 어떤 피아노예요? 마치 러시아 귀족 같은 피아노죠. 즉 한때에는 잘 나갔던,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반지하로
처박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우아하고 담담하다는 듯이 서 있지만 결국에는 몰락한 거죠. 그 피아노가 잠깐이나마 하늘 위로 비상하는 장면, 거기에서 환성을 지를 뻔하죠. 그런 것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하다, 이건 아연실색이라는 사자성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합니다. 집주인에게 왜 눈치껏 인사할까요? 언니도 역시 민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하에 피아노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잠깐 떨어뜨리면서 어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으로 언니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아저씨에게 사과하고 주인 남자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사과하죠. 이러면서 이제 대목이 끝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집에 비가 오면 맨날 물이 샙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비가 무릎까지 찰랑찰랑 넘쳐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피아노를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피아노는 이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물 먹은 피아노는 다시 못 쓰죠, 원래. 악기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처음으로 그 피아노를 막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화 혹시 기생충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처한 현실, 반지하 방에 비가 줄줄 그 새는 속에서 결국 내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은 그 어린 시절 엄마의 기대감이 한껏 투영되었었던 그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불편감,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요거 우리가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중간에 서술자가 교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아니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입니다. 특정 인물의 관점은 맞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의 관점, 아니죠. 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건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겠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의 심정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면서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맞고요.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여, 이때 인물은요, 여러 인물들이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나의 행위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위도 나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은 아저씨의 행위를 보면서, 그 집주인 아저씨의 행위를 보면서 내 내면은 어떤 거예요? 약간 미안하거나 민망한 마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그래도 내가 돈 주고 빌린 집인데 피아노를 들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인물들의 행위를 묘사하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 왜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추측과 짐작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른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시각에서, 그렇죠. 지나간 과거의 일의 의미를 진술하는 거 맞죠? 피아노에 대한 묘사를 나열했죠. 그리고 인물이 대상에서 받은 인상, 뭡니까? 우아해, 화려해, 짱이야. 그 근거가 바로 외양으로서 묘사되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디귿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구현하여, 디귿 볼까요?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이렇게 했던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 상술한 부분 맞고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었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죠. 어린 시절에는 내가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 라고 확장시키는 대목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었던 대목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는 구간에 불과했습니다. 독자에게 뭔가 정보를 더 주기 위한 상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죠. 리을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이게 된 대상, 피아노겠네요. 그 피아노를 바라보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네, 요거죠. 그래서 우선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아노를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등장인물의 나의 마음은 뭔가 좀 불편하겠죠. 민망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쉼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인물의 불편한 심리. 이 인물은 바로 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집 아저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쉼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주인이 바라보는 건데, 그 바라보는 게 그냥 쭉 연이어서 한 번에 쫙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니를 봤다가
잠시 멈추고 나를 보고 그 다음 피아노를 보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겠어요? 어이없고 못마땅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쉼표를 통해서 구간을 나눠주면서 나의 심리 어떻겠습니까? 그 집주인의 시선을, 눈총을, 그 따가운 시선을 다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감들,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쉼표를 사용한 것이겠죠.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지듯이 읽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쉼표 구간을 일부러 제공함으로써 그 불편감이 더 지속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심리 맞습니다. A와 B를 바탕으로 A와 B가 뭐였어요? 만두가게와 반지하네요. 파란 트럭에 의해 만두가게로 옮겨져 엄마를 기쁘게 했던 피아노 맞네요. 외삼촌의 트럭에 의해 B로 옮겨지면서 언니를 당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A에서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 손뼉을 치는 사람은 부끄러워한 적 없죠. 오히려 원더풀 이러면서 그냥 어린 아이가 연주하니까 멋있네 하고 칭찬해준 거겠죠. 그냥 호의로서.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죠. 이때 부끄러움은 물론 내가 가난한 집안의 앤데 이런 거를 만두가게 안에서 연주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어른한테 박수 갈채를 받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느낀 부끄러움 정도겠죠. B에서 나는 우리를 힐끗거리는 시선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사람들이 뭐야 저 집은 왜 저런 피아노를 반지하에다 굳이 갖다 놓는 거야. 반지하는 기본적으로 뭐 방음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당연히 이제 나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나머지도 다 적절하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과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은 엄마가 자녀에게 마련해 주고 싶었던 환경의 일부 맞겠죠. 이런 모습은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엄마의 수고. 그렇죠. 엄마의 수고죠. 만두를 빚는데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는다.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만두를 빚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피아노 사주고 싶은 거죠. 엑스포나 놀이공원 데려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참 이걸 읽는 이제 독자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베토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핸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한편쯤 세련되진 느낌을 주던 피아노에서 새편쯤 민망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보기에 나왔었죠. 과거 어린 시절 엄마가 마련해준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은 반지하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잠깐 비상하는 모습에서 나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군. 자,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 벌써 틀렸죠. 왜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나의 욕구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근데 4번 선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은 과거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환경이 나의 욕구를 제한해 왔나요? 그게 아니죠. 벌써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환경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좋았습니다. 피아노를 보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내 욕구가 제한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시점을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양각된 거라 믿어왔던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었던 것임을 깨달으면서 그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류의 소설들은 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또 위에 이제 그 계층의 사다리라 그러잖아요. 위의 계급. 좀 더 부유한 삶, 도도한 삶, 세련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뭔가 현실은 그러지 못한 어떤 구조적, 시스템적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런 엄마의 기대감이 한껏 투영되었던 나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크면 클수록 세상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그닥, 그죠?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 아니었음을. 어렸을 때는 의사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어 하지만 성인이 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이런 불편감을 막 야기하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엮어서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소설들이 갖게 되는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 소설이 조금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읽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